자, 반갑습니다. 송관종입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이 상승이 나왔죠. 시진핑과 또 바이든이 만나 전화 통화를 해서 야, 이번에 물적으로 지원해 주면 각오해.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하면서 시진핑은 나 우리 그럴 생각 전혀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이 연준의 FOMC 회의 이후에 계속 이 흐름을 이어가면서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FOMC 회의 결과를 보고 연준이 상당히 비둘기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정말로 그럴까요? FOMC를 지나면서 불확실성은 해소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연준이 과연 정말로 비둘기파적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25bp 인상하고 올해 점도표상 6번 금리 인상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5월 달에는 QT를 진행하겠다는 이런 점을 시사했는데 이미 다 알려진 악재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6번 한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좀 줄어들 수도 있는 상황이고 시장은 과거의 연준의 흐름을 보면 과거에도 그랬기 때문에 6번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신 중요한 것은 현재 기준금리가 0.25에서 0.5%라고요. 근데 연준의 의중을 보면 2에서 2.5%까지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최근에는 인상 확률이 좀 낮아졌지만 FOMC 끝나고 나서 CME 패드워치를 보면 인상 확률이 한 56%까지 치솟았다는 이야기죠. 그럼 올해 총 한 1.7% 정도를 인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2%에서 0.25% 빼면 1.75%죠. 1.75%를 인상을 하려면 앞으로 6달이 남았다는 이야기죠. 5, 6, 7, 9, 10, 12 6번을 인상을 하게 되면 한 번에 베이스 스텝으로 하게 되면 이제 0.25%포인트 정도 하게 되는데 6번을 하게 되면 결국은 1.5%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올해 인상 가능성을 1.75%까지 놓고 봐야 되는데 1.5%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번은 0.25%포인트 빅스텝으로 인상을 해야 된다는데 그게 언제나 이거죠. 이게 초반에 나오게 되면 충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6월 달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어차피 5월 달에는 파월이 그럼 이번에 좀 양적 긴축은 좀 5월 달에 좀 진행할게 이제 이런 의중을 내비쳤다고요. 그렇다면 5월 달에 한꺼번에 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5월 달에는 안 하고 6월 달로 넘어갈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6월 달에는 5월 달에는 양적 긴축을 하고 6월 달에는 빅스텝으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5월 달에 빅스텝으로 인상을 해버리게 되면 장단기 금리 차가 축소가 된다고요. 자, 금리를 단기 금리를 올렸죠. 근데 경기가 안 좋아지고 또 장기 금리를 하락하죠. 그럼 장단기 금리 차가 축소가 되게 됩니다. 그럼 지방은행들 치명타를 입겠죠. 싸게 빌려서 장기로 또 단기로 이렇게 비싸게 해서 예대금리를 좀 봐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양적 긴축을 통해서 채권을 매각해서 공급을 늘리게 되면 가격은 떨어지겠죠. 그럼 가격이 떨어지는 반면에 장기채 금리는 올라가겠죠.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 축소를 좀 제어해줄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5월 달에는 좀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고 자, 그렇다면 연준이 일단 현재까지는 그렇게 매파적이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여전히 매파적이다. 그리고 연준이 지금 물가 상승률을 추정하는데 일단 물가 상승률은 상향 조정해서요. 2%대에서 4.3%로 좀 상향 조정했고 대신 성장률은 4%에서 2.8%로 하락을 했다는 이야기죠.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물가는 상승하는데 성장률이 같이 따라 올라가면 좋은데 이게 아니라 성장률은 약간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연준은 물가 상승에 대해서 계속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왜 올랐을까요? FOMC가 어떻게 보면 아주 비둘기파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약간 매파적인 성향을 띌 수가 있는데 왜 이번에 FOMC 결과가 나왔을까 이렇게 보면 일단 이란 핵 협상이 조속히 타결이 되겠다 이런 기대감이 반영이 되죠. 일단 핵 협상에서 이란하고 잘 타결이 되게 되면 일단 원유의 공급량이 늘어나겠죠. 그럼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원유 가격이 내려올 거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압박이 완화될 수 있고 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종전 협상을 하겠다 또는
바이든이 시진핑에 전화해서 야 물적으로 제발 지원하지 마. 알아서 해. 이렇게 좀 엄포를 놓고 일단 봤더니 시진핑도 야 저렇게 했다가는 우리가 상당히 타격을 받겠네 해서 좀 선을 긋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도 어느 정도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과연 푸틴의 의중이 뭔가? 생각보다는 함락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체면은 좀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토 가입은 우크라이나에서 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중립국화도 어느 정도는 유지가 돼요. 대신 이제 푸틴은 야 무기를 빼라, 이제 서방 무기를 빼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우크라이나는 우리에 맞게 중립국가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입장인데 이 문제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돈바스와 크림반도를 원한다고 했죠. 근데 이번 주에 그런 뉴스가 나왔죠. 푸틴은 체면 치레를 하고 싶다. 대신 돈바스나 크림반도를 다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뭐 크림반도야 자기들이 시료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요. 대신 돈바스 지역을 욕심내는데 정말 안 되게 되면 이런 흐름이 나오겠죠. 돈바스는 그냥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계속 관리가 되고 크림반도는 시료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건 국제적으로 그럼 러시아 땅이다. 옛날에도 너희 땅이었지 않냐?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되는 그런 움직임 속에서 뭐 종전협상이나 평화협상이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러시아가 공격을 안 할 것이다. 침공을 안 할 것이다. 그랬지만 전 침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딱 단정 짓지 말고 하나의 가능성은 열어두자고요. 계속 평화협상을 하지만 어떤 잠시 전쟁을 중지하는 게 아니라 계속 포격을 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내가 가능하면 한번 함락을 시키겠다. 이제 이런 기본적인 구조로 가져간다고요. 그러면서 정말 안 되면 뭐 돈바스나 크림반도 좀 다오. 이제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나스닥의 방향성은 어떨까요? 앞으로 방향성은 과거를 되돌아보면 미래를 알 수 있겠죠. 과연 이번에 반등은 나온단 말이에요. 60일선까지 반등이 제어가 될지 아니면 조금 더 강하게 상승이 나올지를 봐야 됩니다. 여기서 이번에 단기로 끝나게 되고 다시 한번 21선 미끄러지게 되면 어렵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번에 다행히 잘 하락을 했지만 잘 잡아 올렸죠. 그래서 제가 제 생각보다는 하루 좀 빨리 움직인 것 같아요. 하루 정도는 있다가 더 움직일 걸로 봤는데 조금 바로 움직였죠. 그래서 추세적으로 이탈하지 않고 12,500포인트만 추세적으로 이탈하지 않으면 나스닥이 움직이면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당분간은 반등 추세를 이어갈 것이고 그 반등 추세가 공고히 유지가 돼야죠. 그렇지 않으면 또 조정의 실마리를 또 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는 어떤 방향성을 가져갈까요? 그동안 코스피는 글로벌 시장이 안 올라갔고 또 최근에 달러가 강세를 보였다고요. 그럼 원달러 환율은 묶여서 강세를 보이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대형주들이 좀 약해졌었고 물론 이제 이번 주 후반에는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아직은 본격적인 상승이 어려워요. 그러나 코스닥에서는 강한 움직임이 나왔죠. 자,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무조건 2차 전지가 올라간다 했죠. 왜냐하면 시총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2차 전지 또 개임주 또 반도체 일부 이렇게 견인하면서 했죠. 자, 근데 매수 관점은 저는 반도체는 PCB, 2차 전지 이것만 보시라고 했죠. 성장 섹터에서는. 그래서 이게 순환매가 나온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지난 목요일 날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강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시장이 이런 움직임 속에서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투자하기 시기가 좋게 진행이 될 거라고요. 다만 이제 좀 아쉬운 점은 뭐냐면 주 후반에 지수가 좀 반등이 나왔죠. 근데 지수는 뭐 강하게 올라가는데 사실 종목들은 좀 적게 올라가죠. 오히려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그런 정책 테마주들, 에너지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이 좀 쉬어갔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지수만 올라가고 다른 뭐 거래도 많고 이런 종목들은 좀 적고 바닥권에서 그냥 매수도 할 수 없는 것들이 튀어 올라가면서 약간 이번 주는 지난주보다는 시장이 그닥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부의 정책주로 가야 된다. 왜냐? 삼성의 한마디 때문에 로봇주들이 줄줄이 급등했죠. 자, 주총에서 우리가 신사업으로 로봇 쪽에 드라이브를 볼게. 작년에 우리가 3년간
240조 투자해서 뭐 로봇이나 이런 신사업 쪽에 드라이브를 건다고 했지 않냐. 이번에 우리가 전잔사업 쪽과 같은 규모로 로봇 사업부로 격상을 했지. 이거 보시고 이쪽에 투자하세요. 이런 입장을 보였다는 이야기죠. 삼성만 그럴까요? LG도 CES에서 로봇을 시연했고 현대차도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해서 사족 보행의 로봇을 공개를 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대기업들은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우리 당선인도 야, 우리가 디지털 패권 국가를 공고히 해보자 해서 ICT 정책으로 로봇 사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보자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관련주들의 방향성은 어떨까요? 3일 채널로 끝날까요? 아니면 다시 한번 랠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이번 주가 아주 중요한 분수령이고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 주 초에 다시 움직인다면 원전 테마처럼 한 번 더 랠리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원전주가 움직일 때는 원전주 쪽에 집중을 하자. 이제 이런 말씀 드렸고 제가 지지난 금요일 날 공개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고 또 토요일, 일요일 공개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너무 빨리 올라갔다는 이야기죠. 저도 뭐 저희 리포트로 이번 주는 이 세 개만 하자. 보성파워텍, 한신기계, 일진파워 이게 이제 저 리포트 중에 이번 주 공략주인데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너무 많이 빨리 올라갔어요. 근데 이 종목들 보면 상승을 했다가 며칠 쉬었다가 다시 한번 튀어 올라가죠. 또 한신기계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죠. 튀어 올라갔다가 눌림목을 주고 다시 한번 올라가죠. 빠르면 며칠, 좀 길어지면 한 일주일 정도는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일진파워도 마찬가지고. 자, 그럼 로봇주들은 어제는 강세를 보인 게 확실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어제 상승은 유일 로보틱스가 상한가를 가면서 그 기대감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이 기세를 이어가려면 유일 로보틱스가 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야죠. 그리고 에브리봇이나 이런 종목들이 빠르면 수요일 정도, 좀 늘어지면 이제 다음 주로 좀 넘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정도가 아주 중요한 디데이가 될 수가 있다. 저는 이 에브리봇에 대해서 무료 공개 방송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로봇주를 잘 봐야 된다. 새롭게 떠오를 수 있는 쪽이 로봇주다. 그런 말씀드렸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종목들을 잘 제시를 못 해드려요. 근데 무료 공개 방송에서 에브리봇은 세계 최초 물걸레 청소 업체인데 이거 좋다. 또 이걸 공략하라. 특히 이건 좀 동전주긴 하지만 휴림 로봇이 좋다. 그러니 이게 괜찮다면 이런 종목을 공략하시면 된다. 근데 상한가 근처까지 갔었죠. 뭐 이게 왜 이렇게 상승을 했을까요? 연내 택배 로봇 업체, 안내나 택배 로봇을 만드는 업체인데 건설 현장에 로봇을 개발해서 여기에 투입을 하겠다. 그럼 뭐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무엇을 타설을 하거나 이럴 때 휴림 로봇이 만드는 로봇이 직접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럼 왜 로봇 테마가 이렇게 강해졌을까요? 뭐 대기업도 이쪽에 출사표를 던지고 정부에서 이쪽에도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죠. 자, 최근에 보면 이 생산 가능 연령이 줄어들었죠. 적게 결혼하고 애 적게 낳고 노령 인구는 많아지면서 최근에 성장률이 많이들 떨어졌다는 이야기죠. 코로나로 인해서. 또 그래서 노동력을 많이 투입시켜서 성장률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사실 뭐 고령화되면서 생산 가동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노동의 질을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뭐 사람이 직접 뭐 비빔밥 만들고 뭐 할 걸 기계가 밥차 기계가 비빔밥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해야 되고 실제로 우한 사태 때 중국에서는 그 AI 요리사가 밥을 했다는 이야기죠. 자, 이런 식으로 이 노동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는 로봇이나 AI, 5G, 머신러닝 이런 쪽이 드라이브를 걸어야 된다. 그래서 삼성이 가정용 로봇 시연을 보였다, 뭐 로봇 사업을 격상화시켰다 팀으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이 왜 그럴까요? 왜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을까요? 자, 삼성도 보면 저희 집에도 냉장고는 뭐 삼성이나 LG 중에서 몇 개를 쓰지만 또 다른 메이커를 쓰기도 한다고요. 근데 이렇게 해서는 수지 타산이 안 맞겠죠. 그러니 삼성 냉장고를 쓰고 삼성 세탁기를 하고 또 삼성 청소기를 하고 이렇게 되면 갑자기 청소하다가 집이 좀 뭐 공기가 안 좋아. 그럼 뭐 이를테면 뭐 삼성 뭐 이렇게 해서 부르면서
환기 좀 시켜줘. 아니면 뭐 세탁기 좀 돌려줘. 이런 식으로 요리를 하면서도 다 일괄적으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삼성이 이런 큰 그림을 그리면서 생태계를 구축해 나간다고요. 자, 이렇다면 앞으로 더 드라이버가 걸릴 수 있다. 특히나 윤 당선인이 자, 그럼 우리가 디지털 쪽에서는 그래도 대한민국 아니냐? 이쪽이 좀 패권을 다시 찾아보자. 이렇게 하면서 AI나 이 로봇 쪽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움직임은 더 좋아질 것이다. 이제 이게 지난주에 설명이었고, 뭐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는 윤 당선인이 AI나 드라이브를 건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종목들이 잘 올라갔단 말이에요. 또 AI 관련주는 제가 오픈 베이스를 제시를 해드렸어요. 근데 최근에 이틀 연속 급등이 나왔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앞으로 미래에 어떤 테마가 형성이 될 건가 이걸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국고초를 잘 보셔야 되는 이유가 사실 뭐 미국 시장이 올라가고 어떤 테마가 올라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게 올라갔네 저게 올라갔네 뭐 때문에 빠졌네 이런 걸로 가지고는 승부가 안 나고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왜? 항상 글로벌 큰 자금들은 우리를 이용해서 어떤 악재를 뿌려서 매집을 하고 또 들어올려서 좋은 호재를 이용해서 또 차익실에 나서기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돈을 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국고초를 보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이 국고초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큰 부를 창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점은 미래를 앞서 나가는 전략만이 돈을 벌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AI를 제시를 해드렸고 이번 주에 잘 맞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AI 관련주들을 이제 몇 종목 제시해드리고 좀 리스크가 있지만 고점에 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은 유진노브설 하시라. 바닥권에 동전주지만 흐름노브를 하시라. 이렇게 이제 몇 종목을 제시를 해드리는데 그 종목들이 주도주가 돼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로봇주들이 움직일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자, 로봇주들이 움직일 수 있었던 원동력은 윤석열의 공약, 우리 윤 당선인의 공약, 그다음에 삼성의 투자 이게 맞물려서 로봇주가 랠리가 나왔다는 이야기죠. 그럼 후속지는 뭘까요? 저는 자율주행이 그 후속타를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일단 자율주행 쪽에서는 우리가 다른 데에 좀 뒤처집니다. 우리 윤 당선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야, 우리가 자율주행 시대에 천명했는데 과연 실행 속도가 빠르냐 이거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뒤처진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테스트 거리가 3만 2천 킬로가 되는데 우리는 72만 킬로밖에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고 지금 뭐 중국이나 미국은 1000대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는 꼴랑 몇 대 운영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좀 뒤처진다. 그리고 자율주행 1위에서 20위 안에 드는 기업이 눈 씻고 찾아봐라. 없다. 웨이모나 포드나 뭐 크루즈 인텔 이런 쪽이 되지만 우리는 꼴랑 22위 안에 현대차 합작 투자한 모셔널을 제외하면 안에 없다. 그러니 우리가 상당히 뒤처지지 않냐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글로벌 기업들의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면 폭스바겐은 야, 우리가 레벨 4의 자율주행 전기차를 만들어서 700km를 달려보겠다. 이런 입장을 3월 16일 날 온라인 간담회에서 했다는 이야기죠. 시기가 언제냐? 2026년이라는 거죠. 자, 최근에 글로벌 기업들이 자율주행 쪽에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폭스바겐이 저 일만 하느냐? 그럼 야, 화웨이 자율주행 쪽이 좀 뛰어난데 우리가 저거 한 몇 조 원 주고 좀 사가지고 우리가 이쪽에 드라이브를 걸어볼까?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우디를 통해서 중국의 화웨이하고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화웨이는 뭔가 돌파구를 찾고 싶다는 이야기죠. 최근에 트럼프가 제재를 많이 가하면서 그 잘 나가던 화웨이가 상당히 몰락을 했었죠.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폭스바겐하고 협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폭스바겐은 700km 달리는 전기차 자율주행차를 분명히 잘 생산해낼 수 있는 터전을 닦고 있는 거죠. 자, 그럼 GM은 어떠냐? 도로교통국에다가 자율주행차 허가를 신청했다는 거죠. 언제? 2월 26일 최근에. 자, GM하고 크루즈하고 서로 협력을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사람 제어가 필요 없는 레벨 5의
것을 2022년도 말에 디트로이트 공장에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생산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럼 폭스바겐, GM 이번에는 인텔이 반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 모빌아이를 통해서 2024년도에 자율주행의 잡심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빌아이하고 함께 자율주행 셔틀 버스를 2024년도에 상용하겠다. 불과 2년 앞으로 다가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잘 나가는 모빌아이를 뭐 17조 주고 사서 이쪽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모빌아이가 보면 자율주행용 충돌 감지 시스템이나 지도 소프트웨어 이쪽 부분에서는 상당히 강점을 갖기 때문에 인텔의 반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애플, 야, 내가 지난번에 애플카 만든다고 했는데 갑자기 프로젝트 팀을 해체했어? 왜 해체했을까요? 끝났을까요? 수급이 어려워서 그럴까요? 그건 아니고 여기에 있는 더그 필더가 이쪽 포드 자동차로 이전을 하면서 그러면 다른 사람을 좀 앉혀놨는데 신통치 않아. 그래서 이번에 재정비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한번 드라이브를 걸어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이 프로젝트 팀이 성공적으로 개편이 된다면 뭐 3년 이내에 충분히 F카도 출시가 될 수 있고 지금 2025년대 양산을 위해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효과도 나타나고 있어요. 자율주행 관련 칩을 개발하는 국내 반도체 업체에 외주를 주고 이런 움직임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럼 벌써 애플이 탐을 내는 기업들이 우리 기업들에게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그런 실력을 갖추고 있는 우리 기업이라면 충분히 뭐 M&A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정부의 자율주행 드라이브가 어떤 호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해외 기업들 그리고 또 우리 대기업들이나 우리 정부도 이쪽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사실 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좀 앞서가죠. 레벨4 자율주행차가 일반 도로를 달릴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레벨4의 테스트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외에서 하고 있는데 이 법이 국회에서 표류 중이라는 이야기죠. 그럼 이번에 윤 당선인은 일단 자동화된 결정, 자율주행에 대한 이야기죠. 거부 대응권이 포함된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할 것이고 이게 통과가 되면 더 강하게 움직일 텐데 그 전에 최근에 그 해외 대기업들이 출사표를 던지고 이쪽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움직임이 좋기 때문에 다음 주 이후부터는 이 자율주행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잘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국내에서도 레벨4의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외 지원을 좀 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윤 당선인이 멋있는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미래는 모빌리티 지배하는 자의 것이다 이런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충분히 드라이브를 걸 수 있고 그 흐름을 이제 각 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영암 F1 이쪽하고 광주 47km 거리를 아우토반을 만들겠다. 한국형 아우토반을 만들겠다. 속도 무제한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자율주행차 뭐 테스트베드로 활용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였고 구미 쪽에서는 뭐 플라잉 모빌리티 연구개발단지를 조성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였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 자율주행 쪽에는 최근에 해외 유수의 대기업들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우리 정부도 이 정책 드라이브를 거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도 사활을 걸고 이쪽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차 그룹은 일단 뭐 플라잉카나 자율주행카 이런 미래 첨단 자동차 산업 쪽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조만간 4분기 때에는 국내 최초로 자율주행 3단계를 제네시스 G90에 적용할 걸로 보여집니다. 자, 이전에는 보면 우리가 뭐 차선 이탈하면 경고등 울리고 또 차간거리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3단계부터는 목적지 딱 찍으면 지가 알아서 차선 변경도 하고 추월도 하고 이렇다는 이야기죠. 지금 보면 우리 국내에서 사용되는 건 차간거리 유지하고 차선 이탈하게 되면 경고등에서 딱 끄집어 당기고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차량을 변경해서 차선을 변경해서 추월을 하진 않아요. 그러나 앞으로는 올 하반기부터는 차원이 높은 어떤 자율주행이 우리 시장에 또 들어올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고도화된 자율주행차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중소업체들이 강한 상승의 드라이브가 걸릴 수가 있는데 최근에 보면 원전주도 제가 말씀드린 보성파워텍, 일진파워, 한신기계 얘네들이 대장주가 될 것이다. 근데 그 세 종목이 가장 강하게 상승했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로봇주들을 말씀드렸는데 로봇주들이 다 올라가지는 않고 그 종목들이 중점적으로 강세를 보였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이번 주에도 이런 자율주행차 중에서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제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해외나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기술력이 뛰어난 자율주행차 업체를 M&A를 하거나 이러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율주행차 관련 투자는 선행이 돼야 된다. 손흥민이가 잘하는 건 뭡니까? 한 발 빠르게 슈팅을 하고 한 발 빠르게 패스를 하기 때문에 잘하는 거죠. 자, 메이저는 풍차를 돌리듯이 주도주 순환매를 돌린다. 천연가스 끝났죠. 제가 끝날 즈음에 원전주라고 했죠. 그다음에 또 CBDC라고 했죠. 그다음 이번에 로봇주라고 했죠. 이번에는 자율주행이 그 바통을 이어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율주행은 그동안 정책 테마 이쪽에서 한 번도 안 움직였어요. 손 타지 않는 깨끗한 테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뭐 세력들도 진흥화되고 고도화됐다. 뭐가 테마가 형성이 됐다. 쫓아가면 무조건 물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시장보다 한 발 빠르게 상승 직전에 매수를 해서 어떤 재료에 의해서 주가가 급등을 하게 되면 그때 차익 실현을 하게 되면 수익이 아주 쏠쏠하다고요. 저는 계속 그런 이제 전략을 드리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진짜 주도주 지금 바닥권에서 제가 오픈 베이스를 지난주 토요일 날 제시를 해드렸지만 일요일 날 이 종목은 사실은 거래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상승을 해서 지금 양봉을 하나 만들었으니 눌림목을 주면 매수하십시오. 그랬는데 이게 양봉이 쫙쫙 나왔다는 이야기죠. 이때는 이제 차익 실현 해줘야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사실은 주도적인 어떤 역할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정말로 거래도 많고 잘 할 수 있는 그런 주도주들은 움직임이 좋아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움직임을 보여야 되느냐 이렇게 보시면 일단 자율주행차 로봇을 잘 보시고 이번에는 CBDC를 잘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CBDC는 최근에 러시아 제재를 가했는데 스위프트 제재를 가했죠. 그렇게 되면 야, 이번에 국제 통신 결제망에서 러시아가 폐지가 됐죠. 그럼 러시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지금 외환 보유가 한 6,300억에서 6,400억 보유하고 있는데 다 묶여 있고 자기들이 가용할 수 있는 것은 200억에서 300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그렇다면 얘네들은 돌파구를 찾겠죠. 뭐 비트코인을 찾든지 아니면 중국어와 그동안 3년 동안 거래한 게 1,000억 달러 정도 됐으니 우리는 뭐 중국하고 붙어서 뭔가 해보겠다. 이것 때문에 바이든이 이걸 제어하기 위해서 자, 그럼 우리도 디지털 화폐 발행에 속도를 내겠다 해서 이제 이번에 그런 뉴스가 나왔고 이제 한번 움직였었는데 이번에 또 사우디아라비아가 야, 그럼 우리 앞으로 오일머니는 위안화로 수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였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페트로달러의 균형 조짐이 보인다는 이야기죠. 자, 페트로달러는 석유로 원유, 페트로 그리고 달러 해서 합성어 페트로달러니까 원유를 결제하면서 달러를 받는 거 이게 이제 페트로달러인데 이 사실은 원유를 꼭 수입하기 위해서는 달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달러의 기축 통화가 공고히 됐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위안화가 결제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페트로달러의 파워는 없어지겠죠. 이번에 러시아가 고전하는 게 이런 달러의 파워 때문에 힘들었는데 만약에 위안화까지 받게 되면 어때요? 자, 중국은 거대 공장이다. 세계 최대 제조업 생산기지고 수출국이라는 이야기죠. 석유 빼놓고 없는 거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외환 보유에다 위안화 비중 좀 늘어볼까? 뭐 석유 사는데 뭐 원유 사는데 크게 지장 없으니까 이런 입장을 보일 거란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는 흔들릴 것이고
앞으로 연준은 CBDC에 대해서 더 속도를 낼 수밖에 없고 이런 이야기가 뉴스로 나올 때마다 움직일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다음 주 중반이나 아니면 늦으면 그 다음 주 정도는 움직임이 다시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 1차 상승을 했고 눌림목을 주고 재차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 그럼 갑자기 왜 사우디가 미국 편인 줄 알았는데 저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예멘 내전에 지금 사우디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적극적으로 미국이 개입하지 않아요. 쟤네들이 뭐 사우디 쪽이나 다른 쪽에 뭐 정유시설이나 그 공항을 공격하게 되면 미국은 여기서 제재를 안 하고 그냥 놔두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란 핵파기를 추진하고 있죠. 사실은 사우디와 이란은 서로 적경이면서도 서로 원수 같은 나라죠. 우리하고 뭐 일본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죠. 얘네들은 이제 그 이슬람 여기에서 약간 파가 달라요. 사우디는 순위파고 얘네들이 시아파죠. 근데 얘네들은 좀 시아파가 강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얘네들하고 항상 티격태격하고 있는데 여기서 핵 합의를 하면서 뭔가 이란의 제재를 풀어주게 되면 이란이 또 남는 돈으로 뭐 하겠습니까? 사우디 또 괴롭히겠죠.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 철군을 하고 하면서 이 중동의 국제 질서를 관여를 안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미국은 예전에는 최대 산유국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최대 산유국이기 때문에 이 걸프만을 지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항모 전단 2개를 예전에 여기다 상주시켰는데 뺐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서 안보 문제가 대기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트럼프하고 잘 협력 관계가 진행이 되면서 했는데 이렇게 되면 또 이스라엘도 중동 국가에서 상당히 좀 적대적인데 이스라엘하고 친하게 지낸 사람 전투기도 팔게 이렇게 하면서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자기 자신들의 입지가 낮아지게 되겠죠. 그럼 얘네들은 어떤 걸 선택할까요? 얘네들은 핵을 선택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스몰 모듈 원전을 같이 추진해 보기로 했는데 답보 상태에 있어요. 근데 중국이 그럼 우리가 위안화 결제 한번 해보자. 6년 전부터 자꾸 러브콜을 보내는 거죠. 그럼 우리가 원전 지어줄게. 이제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고 빈살만 왕자는 기가 솔깃한 거죠. 요즘 뭐 기가 이만큼 커졌을 거예요. 그래서 중국하고 뭐 오일머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이 자극이 되면서 앞으로 연준은 또 바이든은 CBDC에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다. 자 그렇다면 이 관련주들이 최근에 스위프트 제재하면서 그 기대감 때문에 올랐고 또 비트코인이 스위프트 제재하니까 치고 올라가서 이걸 또 제어하기 위해서는 CBD를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중국은 지금 현재 CBDC에 드라이브를 걷고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우리는 CBDC 관련해서 지금 이제 1차 상승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제 2차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 그 2차 상승이 나오는 지점을 우리가 잘 포착을 해야 된다. 지금 현재는 러시아가 달러 표시 채권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여전히 디폴트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거죠. 정 아니다 싶으면 루블화로 이거 갚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 뭐 안 갚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여전히 뭐 이런 위험성은 남아 있고 또 그로 인해서 CBDC는 앞으로 전 세계가 이쪽에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세계 각국이 CBDC 도입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관련주를 한번 보자고요. 저는 이제 그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을 제시를 해드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항상 바닥권에서 요날 저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올라가면 팔아주고 내려오면 사고 올라가면 팔아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종목들이 앞으로 움직이려면 이제 어떻게 움직여야 되냐면 여기에서 다음 주에 약간 조정을 받다가 그 다음에 한 중반 정도에 강한 슈팅이 이제 관련 뉴스가 나오면 한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것을 공략해 드렸고 또 뭐 KCS나 이런 종목들도 공략해 드렸는데 CBDC 관련주 중에서 이제 남은 주도주도 있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최근에 국제 해커 집단이 러시아 푸틴 너 한번 죽어봐 하면서 막 대동단결해서 여러 가지 공격 사이버전을 가하고 있죠. 푸틴은 지금 전쟁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대신 이게 좀 완화가 되고 또 만약에 협상이 잘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생각보다는 제재 완화가 좀 빠르지 않겠죠. 그렇다면 그래 열받네 하면서 미국을 상대로 또는 다른 서방 국가를 상대로 사이버전을 펼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 이 CBDC와 또 이 블록체인 관련 것이 같이 엮여 있는 종목도 또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CBDC를 잘 보고 그다음에 블록체인 관련주도 같이 한번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상승 초기 종목은 제가 토요일 날, 일요일 날 11시에 무료 공개 방송을 진행합니다. 근데 이제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가 이걸 작성을 하고 이런 분석을 하는데 꼬박 한 8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죠. 제가 장이 끝나고 나서 잠깐 졸아요. 그래서 6시에 일어나서 6시부터 새벽 한 2시, 3시까지 이 자료를 어떤 게 다음 주에 올라갈까 분석을 하고 하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여러 전문가들 또 파트너들 많은데 송관종 파트너도 뭐 참고해 볼 만하네. 저는 이렇게 지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장을 앞서 나가는 전략을 드리고 무료 공개 방송만 참여하셔도 정말 좋은 종목들을 콕콕 찍어드리거든요. 자, 일단 이 관련주는 요게 있는데 이게 주도주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리스크가 없으니까 주로 리스크 없는 분은 이걸 하십시오 해서 콕콕콕 찍어드리는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오시고 하지만 좀 안타까워요. 좋은 이 주도주 외에도 또 좋은 종목들을 다음 주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정말로 무료로 이렇게 잘 제시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초과상관이 있어요. 아니 대골 같은 귀하집이 있는데 며칠만 가만히 청소 안 하고 놔두게 되면 어떻습니까? 뭐 거무질도 끼고 잡초도 많이 생기고. 그렇지만 초과상관도 잡초 잘 뽑고 거미줄 잘 제거하면 정말로 좋은 흐름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좀 드라이브를 걸어야 된다. 좀 이렇게 보시고 대신 우리는 앞으로 이것 말고 또 어떤 쪽이 있냐. 넥슨의 지배구조개편과 관련된 종목들도 있다는 이야기죠.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또 그런 부동산 정책 관련주도 다음 주에 한번 움직인다는 이야기죠. 저는 부동산 정책 관련주로 이쪽 바닥권에 있는 특수건설을 이제 제시해드려서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데 바닥권에서 제시해드렸는데 이것 말고도 또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있다고요. 자, 그렇다면 저는 어떤 투자자들에게 어떤 전략을 제시해드리냐. 항상 시장에 따끈따끈한 이슈와 재료를 머금은 그런 종목을 제시해드립니다. 때에 따라서는 좀 생각보다는 세게 올라갈 수 있어요. 제가 유독 잘 못 잡아드렸던 게 좀 이런 원전 관련주인데 이번 주에는 오토엔 현대자동차가 중고차 시장 진출하면서 그 기대감에 상한가를 갔었죠. 제가 오늘장 공략주에서 오늘은 요러저러한 이유로 오토엔을 매수를 해보시죠. 문자도 보내드리면서 이렇게 제시해드리는데 상한가를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원전 관련주들이 잘 안 움직였어요. 근데 이 티플렉스는 장대 양봉을 뽑아 올려서 바닥권에서 제시해드렸던 게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 이번 주에는 T-로보틱스를 했어요. 로봇주는 저는 안정성을 하고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로봇주는 T-로보틱스를 해드렸는데 이번 주에는 제가 세 섹터를 공략을 해서 재미있는 어떤 매매를 해드렸는데 최근에 원전주면 원전주 또는 디지털 화폐면 디지털 화폐 또는 에너지 관련주, 천연가스 관련주면 천연가스 관련주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한다면 그래도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분명히 어려운 시장인 것 맞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에 앞서 나가는 투자 전략을 가져간다면 좋은 흐름을 만들 수 있고 저는 무료 공개 방송에서 오픈베이스나 이런 로봇주들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는 어느 쪽이 드랍을 걸어야 되느냐. 일단 주 중반에 로봇이나 또 CBDC 그리고 부동산 정책 관련주도 움직임이 좋아질 것이고 게임주나 마켓컬리나 리오프닝 여기에 관련된 어떤 핵심 주도주들은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